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이번에 좀 힘든 일을 겪었는데 혼자 소가리만 하기엔 굉장히 힘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이라도 해보면 괜찮아질까 싶어 사연을 신청해봅니다. 저는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부모님이 사랑을 주신 건 아니었어요. 부모님의 잦은 다툼과 아버지의 폭행으로 불행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늘 부모님의 사랑이 고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면 너무 외로워서 남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 혼자 잘 지낸다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네요. 그렇다고 제가 남들처럼 평범하게 다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서부터 사이가 좋으시지 않으셨어요. 제 어린 기억부터 싸움이 끊이질 않았거든요. 어머니는 늘 술에 취해 들어오시고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늘 때리셨어요. 그러다가 둘은 곧 사이가 좋아졌고 또 어느 순간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부모님이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늘 화가 난 상태로 저에게 얘기를 해서 저 또한 화난 말투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 늘 싸웠습니다. 전 굉장히 억울했어요. 그저 같이 놀고 싶어서 친구들에게 말을 붙인 것 뿐인데 늘 싸움으로 번지니 그 어린 나이에도 생생히 기억날 정도로 답답했었어요. 하루는 친구 어머니가 찾아와 자식 교육 똑바로 안 시키냐고 욕을 퍼부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화가 잔뜩 나서 저를 때렸습니다. 저는 너무 아팠지만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맞고만 있었어요. 그리고는 팬티바람으로 쫓겨났습니다. 너무 추워 신문지라도 찾아야 하나 싶었지만 너무 창피해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다행히 옆집 할머니께서 저를 발견해서 저는 옆집으로 가서 몸을 녹였습니다. 할머니 집에 들어서니 구수한 된장 냄새가 났어요. 어릴 때 기억이라 생생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냄새만큼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줘서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제게 옷을 줬습니다. 제 몸보다는 컸지만 제법 맞는 옷을 받았어요. 옷에서는 장록 속 쿰쿰한 냄새가 났었지만 저는 그 쿰쿰한 냄새가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를 느껴서 그런지 그 냄새마저 행복했어요. 몇 시간이 지나고 어머니가 저를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늘 술에 깨면 저를 찾아 미안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날도 어김없이 저를 찾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가만히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가기가 싫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가야 한다며 엄마가 걱정한다고 빨리 가보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걱정하니까 오늘은 이만 가고 다음에 또 놀러 오너라. 이 할미가 맛있는 과자랑 밥도 주마. 착하지? 저는 그 후로 옆집 할머니 집에 종종 놀러 갔습니다. 가끔은 할머니가 저를 보며 눈물을 훔칠 때도 있었는데 할머니 손자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는 저를 더 예뻐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 행복도 곧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옆집 할머니 집으로 놀러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식은땀이 나고 온몸이 붓고 말았어요. 할머니가 쓰러져 계셨거든요. 할머니를 아무리 흔들어 깨웠지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슈퍼 아주머니께 달려가 울면서 할머니가 쓰러졌다고 말했죠. 너무 당황해서 그땐 어디에 전화를 해야 하는지 몰랐거든요. 다행히 할머니는 정신을 차리셨지만 상황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지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 더는 갈 곳이 없어졌어요. 갈 곳이 없어진 저는 집에 있어야만 했어요. 친구도 없어서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하지만 그땐 라면을 처음 끓여 먹는 거라 완전 한강물에 면은 퉁퉁 불어서 정말 맛이 없었습니다. 라면을 먹는데 옆집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라면을 먹었습니다. 너무 맛이 없어 버리고 싶었지만 음식을 버렸다고 맞을까 입에 꾸역꾸역 넣었습니다. 결국 저는 체해서 그날 고생을 했었어요. 부모님 두 분 다 계시지 않아서 혼자 끙끙 앓아야 했어요. 하지만 너무 참을 수 없이 열도 나고 계속 토를 해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 있잖아. 약 먹어. 엄마, 열도 나고 너무 아파요. 전화 속에는 어머니가 어떤 남자와 희리낙낙 떠드는 소리만 들렸었어요. 저는 결국 그날 하루 꼬박 혼자 고생했습니다. 며칠 뒤 옆집 할머니는 다시 돌아오셨어요. 저는 너무 반가워서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전 기쁘게 인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살이 너무 빠지셨고 저를 보고 웃어도 웃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 들지 않을 정도로 메말라 있었어요.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고 할머니에게 안부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할머니는 힘겹게 웃으며 제 얼굴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고 제게 봉투 하나를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어떤 아저씨를 따라갔고 저는 울며 할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드러누웠어요. 할머니는 떠났고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준 봉투 안에는 10,000원짜리 돈이 들어있었고 메모지에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아껴서 잘 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쓰겠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이라는 생각에 저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 숨겨두었어요. 하지만 이내 저는 이 돈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돈이 필요해서 집 구석구석 뒤지고 있는 걸 지켜보고 있었죠. 괜히 또 가서 다시 숨겼다가는 맞을 것 같아 가만히 있었습니다. 역시나 아버지는 제 돈을 찾았어요. 돈이다! 근데 이거 내가 숨긴 게 아닌데? 아버지는 저를 쳐다봤어요. 네 놈이구나! 너 이 새끼 돈 어디서 났어? 옆집 할머니가 주셨어요. 이 새끼가 어디서 거짓말을? 아버지는 제가 훔쳤다고 생각하고 버릇을 고쳐주겠다고 저를 때렸습니다. 어머니가 퇴근할 때까지 맞았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맞기만 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고 힘이 없는 저를 원망했어요. 빨리 어머니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어머니는 오지 않았고 지친 아버지는 제 돈을 들고 나갔습니다. 울 힘도 없었어요. 너무 많이 맞아서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점점 졸려와 잠이 들었어요. 차가운 무언가가 제 등에 느껴져 일어나게 됐습니다. 할머니? 옆집 할머니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조금 달랐어요. 예전 모습을 하고 저를 보고 울고 계셨습니다. 조금 다른 건 머리 모양과 눈 모양이었고 조금 더 늙어 있었어요. 누구세요? 옆집 할머니라고 착각했던 할머니는 제 친할머니였어요. 어릴 때 보고 한 번도 보지 못해서 알아보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괜찮다며 누워있으라고 했어요. 그제야 저는 제 몸이 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점점 고통이 오더라고요. 팔도 부러진 것 같고 온몸이 부러진 것처럼 너무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안쓰러운 표정을 하시곤 연고를 발라주셨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의 걱정을 받아 그런가 처음으로 맞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또 술에 취한 채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라? 어머니네? 어라,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우리 집에는 왜 왔어요? 너는 네 새끼가 보이지도 않아? 돌아가시긴 여기 살아계신다. 아이 할머니, 나 해장국 좀. 이년아, 너는 네 자식 맞고 이 지경 됐는데도 아무 생각이 안 들어? 아니 왜 나한테 소리를 질러요?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겠지. 나도 맞는데 쟤라고 안 맞겠어? 이 썩을 놈의 자식이? 아이고 저런 놈이 어른이라고. 그날 저는 친할머니를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지만 할머니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시골집이 멀어 자주 올라오시지는 않았지만 오실 때마다 내 새끼, 예쁜 우리 강아지 이러면서 제게 좋은 말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와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매일 할머니와 같이 사는 상상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했습니다. 집안은 늘 싸움 소리만 들렸고 아버지는 분이 풀릴 때까지 어머니를 때렸어요. 아버지가 나가면 어머니는 술을 찾아 취할 때까지 마셨고 취한 어머니는 저를 때리며 저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는 술이 깨서는 저를 보고 미안하다고 안아줬어요.
그런 어머니의 품이 싫지는 않았어요. 그냥 술이 깬 모습이 진짜 어머니고 술에 취한 어머니는 술귀신이 붙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술버릇이라고 생각하고 참았는데 어느 날은 경찰이 온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경찰은 애를 그렇게 혼내면 안 된다고 살살 혼내라고 하곤 그냥 갔습니다. 이런 생활을 반복해서 지내왔어요. 하루는 학교를 갔다 오니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안방에서 나길래 제가 누구 있냐고 물어봤고 그때 쿠다다당 하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가 안방으로 나왔어요. 어머니는 아주 놀란 눈으로 제게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물어봤어요. 평소 하교하는 시간에는 어머니가 집에 있을 리가 없으니 몰랐겠죠.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곤 안방에서 처음 보는 아저씨가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디서 본 아저씨였어요. 아버지 친구였습니다. 가끔 저희 집에 와서 술도 마시고 자고 가고 아버지와 아주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니. 아저씨는 제게 용돈을 주고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는 어머니와 나가셨어요. 하지만 이게 다 아버지 잘못 아니겠어요? 누가 때리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아저씨는 아버지와 다르게 젠틀한 이미지거든요. 저는 하루하루가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버지가 아시게 됐습니다. 아저씨를 저희 집에 초대해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저는 속이 좋지 않다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실제로도 속이 좋지는 않았어요. 아저씨와 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속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때 누군가 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을 살짝 열어보니 아저씨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저씨를 부축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어머니의 뺨도 때렸습니다. 이 자식들이 나를 가지고 놀아? 내가 모를 줄 알아? 이 동네 다 내 손바닥 아니야. 그걸 속이려고 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만 때려. 아님 나를 때려 차라리. 얼씨구, 이년 미쳤나?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네 서방 여기 있는 거 안 보여? 아버지는 계속 아저씨를 때렸어요. 엄마는 무릎을 꿇고 계속 빌었어요. 그러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뺨을 때렸죠. 이 애펜나가 미쳤나? 그래 미쳤다. 왜? 허구한 날 때리고 뭐 당신은 바람 안 펴? 내가 아는 거랑 네가 아는 거랑 같냐? 어떻게 달라? 나는 그래도 한 명이지. 너는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잖아. 나 이렇게는 못 살아. 우리 이혼해. 나 너 같은 쓰레기랑은 못 살아. 내가 너 때문에 인생 다 망했어. 네 씨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계속 싸웠습니다. 밤이 새도록 싸웠고 결국 어머니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을 하게 됐고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죠. 저는 아버지가 언제 때릴까 늘 두려움에 떨며 살았는데 때리기는커녕 저에게 살갑게 대해주는 게 아니겠어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잘해주니 저는 아버지가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몇 달 뒤 아버지는 한 여자를 데려왔어요. 엄청 젊어 보이는 여자인데 한국말을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여자를 앞으로 엄마라고 부르면 된다고 말했죠. 아버지가 할머니께도 얘기했는지 할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버지의 재혼을 반대했어요. 아버지는 할머니 말을 듣지 않고 재혼을 했고 저는 할머니와 살게 됐습니다. 오히려 저는 좋았어요. 시골로 오게 됐지만 어차피 친구도 없었고 부모님보다는 할머니를 좋아했기 때문에 할머니와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저에게 부모님은 할머니라고 말할 정도로 할머니는 지극정성으로 저를 키우셨어요. 하지만 제가 사춘기가 심하게 와서 사고를 자주 쳤어요. 시골로 와서 저는 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그 친구가 질이 좀 좋지 않았어요. 오토바이는 물론 술, 담배는 기본이었죠. 그래서 저도 오토바이를 타고 술, 담배를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그런 저를 아무 말 없이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할머니가 저의 손을 꼭 잡고 그 친구와 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시기엔 친구가 정말 소중하잖아요. 저는 하나밖에 없는 친구와 놀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할머니에게 소리를 쳤어요. 할머니,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뿐인 손주 미치는 걸 보고 싶어? 그 말 한마디를 하고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달렸어요. 그때 저는 제 인생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가정폭력에 부모님의 외도, 방황하는 나, 제 인생이 참 보잘것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저는 트럭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달리고 있다가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냥 붕 뜨는 제 몸만 기억나고 그 후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잠깐 눈을 떴던 것 같은데 꿈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사람만 달라고 빌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잠에 들었고요.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땐 할머니가 어렸을 때처럼 저를 간호하고 있었어요.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며칠 동안 일어나지 못했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몇 날 며칠 밤을 새워가며 저를 돌봐줬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의사선생님 손을 잡고 감사하다고 연신 인사를 했고 저를 안고 울면서 다행이다 얘기했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무슨 짓을 했는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오토바이는 타지도 않았어요. 술, 담배 또한 하지 않았고 그 친구와도 더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후로 지치셨는지 편찮으셔서 계속 누워 계셨어요. 아픈데도 제 밥 챙겨준다고 늘 저녁을 차려줬어요. 그러다 할머니가 잠시 현기증이 나셨는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팔을 잘못 디뎌 팔이 퉁퉁 부었죠. 바로 병원에 가니 뼈가 부러졌다고 당분간 팔을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나이야 뼈가 잘 붙지만 할머니 나이엔 잘 붙지도 않는다면서 천천히 지켜보자고 했어요. 저는 할머니를 도왔고 저녁밥은 제가 지어드렸어요. 처음 만들어보는 밥은 참 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할머니를 존경하게 됐어요. 다들 어떻게 그렇게 정성껏 매일 요리를 하는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덕에 정신 차리고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할머니와 떨어지는 건 마음이 아프지만 아버지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다행히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둘 사이에는 자식이 없어 새어머니는 저를 친자식처럼 대해주셨어요. 하지만 불편했어요.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도 이상했고 어머니에게 죄를 짓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때렸으면서 새어머니는 때리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정신을 차렸나 싶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 새어머니 팔에 멍자국이 있더라고요. 그 멍은 제가 모를 수가 없었어요. 맞고 나서 다음날 생기는 멍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새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새어머니는 눈치를 보면서 가끔 때린다고 말하더군요. 예전보다는 아닌 것 같지만 술을 마시면 때린다고 했어요. 새어머니에게는 미안하지만 빨리 아버지 품에서 벗어나고 싶어 저는 장학금을 받아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이젠 부모님과 엮이고 살고 싶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 저는 군대를 가게 됐고 군대 제대 후 혼자 살 집을 구해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꽤 괜찮은 직장을 가지게 됐습니다. 퇴근 후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 한잔을 하고 있었는데 제 이상형이 지나가는 겁니다. 무슨 용기였는진 모르겠지만 바로 전화번호를 물어봤어요. 하지만 그때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인연은 있나 봅니다. 소개팅에 나갔는데 그때 그 사람이 앉아있는 겁니다. 스쳐갈 뻔했던 사람은 제 아내가 되었어요. 저희는 결혼을 전제하에 만나기로 했고 아내도 취업에 성공해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허락을 받는다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처갓집 식구들이 좀 까다로운 성격이라 힘들었습니다. 음식 취향, 음악 취향, 옷 취향 등 다양한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처음 장인어른을 뵐 때였습니다. 각오를 하고 가야 했어요. 아내 말로는 장인어른이 술을 좋아하는 편인데 술이 센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술을 그리 즐겨하는 편도 아니라 걱정을 했어요. 주량이 약한 편은 아니라 다행이지만 제가 취할 정도로 먹어본 적이 없어서 어느 정도인지 몰라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 술은 좀 하나? 네, 좋아합니다. 점수를 따기 위해 저는 거짓말을 했고 한두 잔 장인어른과 마시다 보니 서서히 필름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가지도 못하고 처갓집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속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걱정이 물밀듯이 흘러넘쳤죠. 근데 웬걸 장인어른께서 저를 좋게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장인어른도 오랜만에 너무 많이 마셔서 속이 아프다고 웃으면서 제게 장하다고 이런 사이가 와서 든든하다고 하셨어요. 기억은 안 나지만 사고치지 않고 잘 마신 것 같아 한시름 났습니다. 장인어른은 그렇게 허락을 받았고 이제는 장모님만 남았죠. 분명 취향 이야기를 말했을 땐 저를 꽤나 마음에 드는 눈빛으로 본 것 같았지만 장모님은 완전히 허락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제가 부모님과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모든 속사정을 말했다가는 결혼을 반대할 것 같아서 그냥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는데 서로 재혼을 해서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대신 할머니 손에 자라 부모님 같은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상견례를 따로 하지는 않았고 아내와 제가 할머니 댁으로 가기로 했어요. 할머니 댁으로 가는 날 할머니께 아내를 소개시켜줄 생각에 들떴지만 아내는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제 물음에 아내는 점점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이유라도 알면 해결을 해줄 텐데 모르니까 답답했어요. 몇 분 뒤 아내는 말을 열었어요. 왜 말 안 했어? 저는 아내의 말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잘못한 건 없지만 괜히 그런 말을 들으면 잘못한 게 있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시골인지 몰랐어. 이 정도면 자기가 모셔와야 하는 거 아니야? 나 이런 시골에서 잘 못 지낸단 말이야. 아내의 말에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자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잠깐 인사를 드리러 가는 건데 시골이라 힘들다니. 물론 멀기는 하죠. 이해는 하지만 그런 걸로 투덜거리니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좋은 날 좋게 넘어가려고 했지만 그런 말을 들으니 저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둘은 둘 다 아무 말도 없이 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를 보면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표정을 풀지 않은 채 할머니와 대화를 하더라고요. 처음이고 어색하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비우기로 했습니다. 그 다짐도 얼마 가지 않아 할머니가 아내를 만지려고 하면 피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아내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할머니 손은 왜 피해? 안 피했어. 피했잖아. 내가 다 봤는데 뭘. 아니야, 나 피한 거 아니야. 우연히 피한 것처럼 보였나 보지. 아내는 피한 게 아니라면서 잡아댔고 싸워서 뭐하나 싶어 말을 아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고 신혼을 즐기고 있었어요. 아주 치열하게요. 저희는 생활 패턴이 맞지 않아 많이 싸웠습니다. 제 아내는 정말 더러웠습니다. 연애할 때는 너무 깔끔해서 결벽증이 있는 게 아닌가 걱정할 만큼 깨끗했는데 속아서 이혼을 하고 싶을 만큼 너무 지저분했어요. 밥을 먹고 치우지 않는 건 물론이고 팩을 하고 화장대에 그대로 둔다거나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아내가 어디서 먹었는지 알 정도였죠.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자기 할 일을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사소한 거지만 계속 치우지 않으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하루는 제가 치워주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일주일 동안 지켜봤는데 일회용 렌즈, 팩, 화장품, 옷, 먹다 남은 과자들 다 점점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옷이야 그렇다 치고 간단한 쓰레기 정도는 그냥 바로 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루는 일회용 렌즈가 벽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거 정말 장난이 아니고 진짜로요. 아니 그걸 왜 벽에다 붙이죠? 여러분은 이해가 가나요? 참다 저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당신 제발 치우면 안 될까? 나도 더 이상 치워주기가 힘들어서 그래. 제발 좀 치우고 살자. 참고 참다가 저는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응? 왜? 나름 정리했는데. 쓰레기 쌓아주는 게 정리야? 답답할 노릇이었어요. 다들 그런 경험 있나요? 말문이 턱 막히는 그런 경험이요. 아내의 순수한 표정을 보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그건 정리가 아니고 그냥 밀어둔 거지. 쓰레기를 정리하는 게 어딨어. 그냥 치우면 되는 거지. 그럼 자기가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랬는데 이제는 좀 지쳐서 당신도 좀 하라고 말하는 거야.
나도 참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좋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좋게 얘기하는 거야? 아, 자기는 인상 쓰고 얘기하는 게 좋게 얘기하는 건가 보다. 아내는 제 말보다 표정에 꽂혀서 계속 표정 이야기만 했습니다. 결국 정리 문제는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말이라도 통하면 대화라도 해볼 텐데 대화는커녕 싸우기만 하니, 물론 제가 조금 세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제가 워낙 말을 세게 해서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연애할 때 그걸로 많이 싸웠고, 시간이 지나서는 아내가 이해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젠 표정까지 뭐라고 하니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표정은 화가 나면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지는 않나요? 처음에 좋게 치우라고 얘기했을 땐 듣지도 않고 인상을 찌푸리고 얘기하니 인상 찌푸렸다고 뭐라고 하니 말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렇게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저희는 이 문제로 다시 싸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내와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 제가 포기하기로 했어요. 결국 제가 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걸 아내가 장인어른께 말을 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장인어른께 전화가 왔습니다. 장인어른이 저와 술을 마시고 싶다며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퇴근 후 아내와 함께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밥을 먹는데 체할 것 같았어요. 장인어른과 술 한잔 하는데 조금 알딸딸해지자 장인어른이 제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 딸 소중한 아이라 잘 좀 부탁한다. 아내가 소중한 아이라며 제게 잘 부탁한다고 딱 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술 기운에 열심히 하겠다고 제가 다 보살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곰곰이 생각했는데 제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니 제가 괜히 나쁜 놈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내에게 말한 건 쓰레기뿐이었는데요. 정리정돈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했다고 일러바친 아내도 참 어리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처음으로 결혼을 후회했어요. 큰일 났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후회라니. 저는 마음을 다잡고 아내와 얘기를 하자고 했어요. 아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저희는 약속을 했습니다. 정리정돈, 생활 패턴 등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말이 쉽지 행동으로 봐야 알 것 같지만 그래도 말이 통하지 않았던 아내가 갑자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서 마음이 좀 수그러들었어요. 결혼 생활은 맞춰가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마음을 비우고 아내에게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 가정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몇 달 뒤 저희 부부에게 축복이 왔습니다. 아이를 갖게 된 겁니다. 저와 아내는 이 아이는 정리정돈을 잘하고 모든 일도 잘 정돈하고 살라고 예명을 정돈이로 했어요. 그 때문인가 아내는 엄마가 되어 정리정돈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때는 정말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왔다 갔다 하네요. 그렇죠.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서울로 올라오신다고 했어요. 저는 거동도 불편한데 뭘 오나며 말렸지만 꼭 봐야 한다며 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내에게 내려가자고 얘기했더니 몇 시간을 차 타고 그 시골에 가야 하냐며 힘들다고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시골을 좋아하지도 않고 임신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내려가는 건 나중에 내려가서 인사드리자고 말했어요. 생각해보면 처갓집을 6시간 차 타고 가서 눈칫밥 먹으며 있으면 힘들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에 괜히 미안했습니다. 대신 제가 할머니를 모셔오기로 했어요. 할머니는 손자 며느리에게 꼭 밥을 차려주고 싶다며 서울에 와서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사는지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모셔오고 할머니는 저희를 위해 밥상이 휘어질 정도로 차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많이 먹지 못했어요. 입덧인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더라고요. 할머니가 계실 동안 아내는 몸이 많이 좋지 않은지 퇴근하고 계속 누워만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를 데려다 드려줬고 아내를 위해 과일을 이것저것 사갔습니다. 아니 근데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아내가 고기를 구워 맛있게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아픈 거 아니었어? 할머니가 가자마자 아픈 게 없어졌다며 고기를 먹으며 말하는데 열이 확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열이 받았던 건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반찬이 음식물 쓰레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지 못해 저는 아내에게 소리쳤어요.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할머니랑 같이 있기 싫어서 그런 꾀병 부린 거야? 이건 또 왜 버렸어? 할머니 몸도 불편하신데 힘들게 서울에 오셔서 당신이 좋아하는 반찬 해주고 가고 싶다고 하셔서 이렇게 해주고 가셨는데 이걸 왜 버려? 왜 소리쳐? 냄새 난단 말이야. 나 비위 안 좋은 거 알잖아. 근데 그 시골 특유의 냄새도 싫고 반찬에도 그 냄새 나는 것 같아서 너무 싫었다고. 그럼 어떡해. 나도 모르게 헛구열주 나오는데 참아? 아내도 저에게 소리쳤고 저희는 그날 크게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크게 해서 그런지 아내는 다시 게으른 아내로 변했습니다. 초반에는 자기도 변해보겠다고 정리정돈을 잘했는데 역시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나 봅니다. 그런데 아내의 게으름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사람이 계속 누워만 있더라고요. 출장 때문에 며칠 집을 비웠는데 돼지우리가 따로 없었습니다. 아내는 회사도 그만두고 먹고 자고만 반복하고 치우지도 않았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굴었나 싶어서 아내가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집안일은 당연히 제가 했고요. 몇 달을 그렇게 생활했어요.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 너무 힘들었어요. 아내가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수입은 줄어들고 제가 밤에 대리를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제 벌이로 알뜰하게 살 수는 있지만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 투잡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먹고 싶다는 게 많아져서 매일 배달 음식으로 때우느라 지출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카드 명세서가 날라왔는데 보자마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몇백이 찍혀 있는 겁니다. 저는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미쳤어? 아니, 동창회 가는데 백 하나 없이 갈 순 없잖아. 내가 새거 산 것도 아니고 중고로 하나 샀어.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지금 우리 이제 돈 모으기 바쁜데 그걸 사면 어쩌자는 거야. 알겠어. 그럼 내가 알바라도 하면 되잖아. 끊어. 아내는 짜증을 내며 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아내는 저에게 화를 냈어요.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매일 치우는 것도 저인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집에 오니 새 집처럼 깔끔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미안해서 청소를 했나 싶었는데 어디서 하하호호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내 친구들이 저희 집에 와 있었어요. 저는 친구들이 오는 것보다 청소를 할 수 있었는데 여태까지 안 한 아내에게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친구가 있으니 예전 저와 연애를 할 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전 깨달았습니다. 전 모습은 다 꾸며낸 아내이고 게으르고 정리정돈 안 하는 아내가 진짜 모습이라는 걸요. 친구가 가고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는 더는 못 산다고 말했어요.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았는지 울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겠다고 생각했지만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몇 시간 뒤 처형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얘기 다 들었어. 우리 집에 와줄 수 있어? 저는 처형 집에 갔고 거기엔 울고 있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애가 힘들면 그럴 수 있지. 아이 임신한 애한테 이혼이라니. 네? 저는 이혼이라고는 얘기 안 했는데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살면 같이 못 살 것 같다며. 그게 이혼하자는 얘기 아니야? 아니 그건 당신이 좀 정신 차리고 변했으면 좋겠어서 하는 말이지.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얘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했어. 얘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이 심해서 밖에도 안 나갔어. 그래도 자기 일 해보겠다고 일도 하고 결혼도 하고 얼마나 기특한데 그거 하나 못 감싸줘. 아니, 죄송합니다. 처형은 저를 못마땅하게 받고 저는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장모님께 전화가 왔어요. 처형이 얘기했는지 아내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장모님도 저희 싸움을 들었는지 제게 전화해서 딸에게 잘하라고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300 주겠다고 가방 하나 못 사주면서 왜 그렇게 심하게 말을 하냐고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참았어요. 저희 부부는 신혼이라고 생각 못할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이를 위해 저는 노력을 하려고 했지만 아내가 마음을 열지 않더라고요. 어쩌겠어요. 제가 참고 아이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집안일도 해야죠. 정돈이가 태어나고 아내는 조금 기운을 차린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됐다고 다시 열심히 회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도 지쳤나 봅니다. 아내를 예전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의 엄마라 같이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내의 행동으로 점점 신뢰를 잃었고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지만 정돈이를 위해 참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정돈이는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컸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더 지쳐갔습니다. 아내는 밥은커녕 장모님에게 다 맡겨두고 잠만 자고 청소도 제가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다니는 게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그건 또 싫다고 했어요. 자기는 이렇게 사는 게 나쁘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정돈이는? 옆에 있는 사람은 생각 안 해? 우리들이 힘들다고. 어쩌면 우울증보다는 그냥 게으른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고 말았어요. 저의 모든 분노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할머니가 제 아들을 보고 싶다고 6시간을 버스를 타고 올라왔어요. 할머니가 제게 전화하는 걸 잊고 그냥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였어요. 정돈이는 자고 있어 보지 못했고 아내는 뚱하게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화도 나지 않았어요.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잘하면 되니까 신경 쓰이지도 않았어요. 할머니가 밥을 해주셨는데 아내는 깨작깨작 먹더라고요. 할머니는 걱정돼서 물어봤는데도 아내는 대충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신 제가 할머니에게 더 살갑게 대했죠. 그때 정돈이가 깼는지 저를 찾더라고요. 할머니는 정돈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들뜨셨고 정돈이는 처음으로 할머니를 봤죠. 증조할머니야. 증조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정돈이가 귀여운지 볼을 만지셨어요. 그때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 뚜껑이 열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밥을 먹다 갑자기 소리를 치며 할머니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더러운 손으로 아이를 왜 만져요? 아내는 소리치며 할머니께 정색했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화가 나서 뺨을 때렸습니다. 뭐?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더러워? 지금 할머니한테 더럽다고 했어? 할머니 손이 고운 건 아닙니다. 일을 얼마나 오래 해오셨겠어요. 거칠고 여기저기 상처가 많았어요. 근데 그걸 더럽다고 아이를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 화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다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열이 확 받지 않나요? 저는 홧김에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더러운 건 당신이지. 청소도 안 해, 씻지도 않아. 뭐 제대로 하는 거 없이 누워만 있고. 우리 이혼해. 당신 엄마 자격 없어. 나 이렇게는 못 살아. 이혼해. 뭐? 이혼? 지금 말 다 했어? 고작 이런 걸로 이혼을 해? 아니, 못해. 그렇게 소리치고 아내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갈지 뻔했어요. 장모님 댁 아니면 처형에게 갔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할머니께 죄송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못난 모습 보여드렸어요. 아유, 며느라가가 걱정이지. 너는 거기서 때리면 어떡하니? 그 고운 뺨을 때리면 어째? 젊은 처자 눈에는 늙은이 손이 더러워 보일 수도 있지. 지 새끼 걱정돼서 하는 말이겠지. 너 가서 빌어라. 잘못했다고. 할머니는 오히려 아내를 감쌌습니다. 몇 시간 뒤 갑자기 처갓집 식구들이 다 저희 집에 와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버릇없는 놈이 우리 딸을 울려? 장인어른은 저를 때렸습니다. 순간 저는 몸이 기울어졌고 식탁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심하게 부딪힌 건 아니지만 모서리를 부딪히는 바람에 피가 났습니다. 할머니는 놀라 발을 동동 구르시고 장모님은 할머니에게 한 소리 했어요. 아니 어르신, 왜 함부로 애 얼굴에 손을 대요? 그러다가 균이라도 옮기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서방, 자네도 그렇다고 이혼 얘기를 해? 전에도 그렇고 이거 아주 안 되겠구만. 그래, 차라리 이혼해. 나도 자네 같은 사위 두는 거 쪽팔리네. 장모님,
아무리 장모님이라 해도 저 참지 않을 겁니다. 저희 할머니 늘 깨끗하게 씻으시는 분이고 균 같은 거 세상 사람들 다 갖고 있습니다. 이혼 잘 됐네요. 대신 제 아들은 제가 키울 겁니다. 뭐시? 지금 누구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네가 키워? 이 자식이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이라고 다 말인 줄 아나? 장인어른은 저를 또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가 장인어른을 맞고는 무릎을 꿇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오겠다며 싸우지 말라고 빌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사고를 쳐도 무릎을 꿇지 않았던 할머니인데 욕을 들어가면서도 무릎을 꿇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혼 이야기는 열이 받아서 홧김에 나온 말이었는데 이혼을 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족이 되기는 싫었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이 가정을 지켜야 하나 많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갓집 식구들은 할머니의 말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장인어른, 지금 제가 좋게 얘기할 때 저희 집에 나가주세요. 저기 그렇게 소중한 따님, 회사 육아휴직이 아니라 그냥 그만둔 겁니다. 청소도 안 하고 매일 돈만 쓰고 저희 아들보다 못합니다. 제가 대리운전 하는 건 아세요?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처음 듣는다는 듯이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아내는 당황해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아니 막상 일하려니까 힘들어서 그냥 그만뒀지. 엄마 아빠가 또 뭐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육아휴직이라고 거짓말하긴 했는데 나중에 그래도 다 말하라고 했어. 이놈의 지지배가 정신 안 차릴래? 또 그래? 너 이제 다시는 안 그런다며. 예전에도 그랬으면서 뭐. 네? 그게 무슨... 언니! 알고 보니 아내가 결혼 경력이 있었던 겁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 이혼은 아니지만 결혼식은 올렸고 아내의 본 모습을 본 전남편은 혼인신고 하기 전에 갈라서 자고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모두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처갓집 식구들과 아내는 제 눈치를 보며 나갔고 할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놀라 울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를 달래고 마음을 붙잡고 처남에게 전화를 했어요. 처남은 처갓집 식구들과 친하게 지내지는 않지만 뭔가 아는 게 없나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전남편은 처남의 지인이라 번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아내의 전남편과 만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아내에 대한 배신감은 더 깊어졌고 이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전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아내가 돈 많은 남자만 꼬시기 유명하대요. 전남편도 꽤나 돈이 많아 보였고 아내는 적당한 직장에 들어가 깔끔하고 가정적인 척을 하며 남자들을 꼬셨고 그 중에 전남편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아내의 더러움과 게으름은 자기가 커버할 수 있었다고 했지만 그 사실을 알고 결혼식을 올리고 바로 그만 살자고 말했대요. 심지어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내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실이고 왜 저랑 결혼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다른 사람과 만나지 않았을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내에게 찾아갔습니다. 얘기 좀 해.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나 네 전남편 만났어. 다 들었어. 뭐? 자기가 왜 만나 그 사람을? 이미 지난 일이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 노인... 아니 시할머니... 노인네? 그래. 너한테는 노인이지. 내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모님 같은 존재지만 너한테는 노인네지. 그리고 결혼한 건 왜 속이고 나랑은 왜 사는 거야? 돈 많은 남자 꼬시고 다니는 게 취미라며. 난 뭐 돈도 없고 백도 없는데 나 같은 애랑 왜 살고 애까지 낳아서 사는 거야? 아내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예전에 철이 없어서 한 짓이라고 저를 만나고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믿기지 않았어요. 속이고 결혼한 사람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저는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빠른 시일 내에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또 장모님과 정인어른 아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지긋지긋했어요. 힘없이 저는 열어줬어요. 장인어른은 제게 무릎을 꿇으며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네.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내가 이놈 잘 타일러서 보낼 테니 걱정 말게나.
아내도 눈치를 보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근데 그마저도 장모님이 시켜서 하는 거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저런 사람이 우리 아이 엄마라는 생각에 차라리 이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어린 나이에 정상적이지 않은 엄마를 보고 자라 힘들었는데 제 아이마저 그런 엄마 곁에 두게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저 다 압니다. 다 들었어요. 다 듣고도 제가 이 사람이랑 같이 살아야 됩니까? 저 제 가족 끔찍히 아낍니다. 그래서 아내가 청소도 안 하고 일도 안 나갈 때 내가 다 벌면 되지 조금만 참자 이렇게 참으며 살아왔어요. 제 아들을 위해서라도 엄마가 필요하니 이혼은 참았는데 보니까 엄마가 엄마다워야 같이 살죠.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빌었지만 저는 그만 울고 정신 차리고 다음에 보자고 했어요. 할머니가 빌 때는 듣지도 않았으면서 정작 자기네들이 잘못했으니 싹싹 비는 모습을 보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됐고 저는 아들과 함께 작은 집으로 이사가 둘이 살게 됐습니다. 할머니와 같이 살고 싶었지만 할머니는 평생 시골에서 살아 도시가 답답하다며 계속 시골에서 살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결국 새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지만 금방 풀려나 새어머니는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돈이 떨어졌는지 할머니에게 찾아가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몇백 주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오면 신고할까라고 말하니 아버지는 좋다고 그냥 가셨어요. 하지만 곧바로 돈이 다 떨어졌는지 다시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는데 속이 울렁거리더라고요. 아들에게까지 폭력을 쓸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저는 결국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말았어요. 순화시켜서 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면 그때는 아버지고 뭐고 없다고 협박을 했어요. 물론 아들은 못 보게 방에 들어가게 했고 아버지는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았는지 마지막으로 제가 주는 돈을 받고 사라졌습니다. 안 그래도 이혼 때문에 힘들었는데 아버지 일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친구들이 저희 집에 와서 안부를 물을 정도로 매일 지쳐 쓰러지고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아 늘 술을 마시고 누워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일도 가기 싫었지만 아들을 위해 일은 해야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할머니도 걱정이 되셨는지 한동안은 저희 집에 계셨습니다. 이놈아, 정신 차리고 네 새끼 키워야지. 일어나. 네가 잘 살아야 저놈의 강아지도 잘 살지. 네 새끼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어서 정신 차려. 한 달 뒤 할머니 덕분에 저는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 복은 없지만 그래도 저를 사랑해주는 할머니가 계시고 제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으니 마음을 붙잡고 살아야겠지 않습니까? 할머니 연세가 93살이신데 그 나이 치고는 정정하셔서 쭉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네요. 아들과 할머니와 오래오래 잘 살고 있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 저에게 너무 통쾌하고 웃긴 일이 있어서 주변에 말했더니 제보하라고 하기에 제보하게 됐어요. 특히 제 사정을 잘 아는 오랜 친구들이 드디어 저도 가족 덕을 보긴 한다고 웃으며 말하기에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친구들은 별로 없는 제 고향 친구들인데 우리 집이 동네에서 아주 유명했거든요. 좋은 쪽으로 유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집은 흔히 말하는 콩가루 집안입니다. 아빠와 엄마는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그때도 계속 싸우고 계셨어요. 싸우는 소리가 듣기 싫어 귀를 틀어막고 자고 또 일부러 집에 들어가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아빠는 특정한 직업조차 없었는데 하루 벌어오면 그 번 돈으로 우리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의 도박에 투자했어요. 막노동하러 가면 그때는 바로 일당을 줬는데 그럼 그걸로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번 돈을 까먹기만 한 게 아니고 심지어 빚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그럼 또 엄마는 그런 아빠와 싸우고 아빠는 돈 내놓으라고 난리치는 생활이었죠. 저한텐 오빠 한 명이 있는데 2살 터울이에요. 오빠와 저는 엄마와 아빠가 너무 심하게 싸우면 어차피 잠들지도 못하니까 한밤중에 집 밖을 나가서 동네 공터에서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오빠와 저는 어릴 때 그때가 아마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우리끼리 저럴 거면 그냥 이혼하지 왜 같이 사는 걸까 서로 얘기하곤 했어요.
엄마는 아빠가 능력이 없고 또 집에서 워낙 행패를 부리니까 본인이 나가서 돈을 벌어오셨습니다. 우리 엄만 살면서 아빠 때문에 안 해본 일이 없는데 식당에서도 일하고 공장에서도 일하고 닥치는 대로 일하셨어요. 어렸던 오빠와 저는 그런 엄마를 기다리며 뜬 눈으로 꾸벅꾸벅 졸며 집에서 기다리다 잠들었죠. 엄마가 그래도 우리 먹으라고 밥은 해놓고 가셨는데 그걸로 오빠와 데워 먹겠다고 했다가 집에 불이 난 적도 있습니다. 엄마는 당신 인생에 대한 한탄을 자주 하셨는데 어렸던 전 우리 엄마지만 진짜 제발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벌어온 돈이 있으면 아빠는 그 돈을 가지고 도박을 하러 나가니 일부러 오빠와 제 책 중간에 돈을 숨기기도 했어요. 학교에서 교과서를 열었는데 돈이 있어서 놀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다 정확히 제가 초등학생이고 오빠가 중학생 때 아버진 집을 나가셨어요. 아빤 그 전에도 종종 집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은 저렇게 나가면 돈을 벌어오긴 해서 그때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빤 그렇게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집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어요. 엄마는 쓸모도 없는 인간 차라리 잘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아빠가 집에 올 수도 있으니 절대 이사 가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소리지만 아빠도 없고 엄마는 일하느라 바빠서 집에 신경도 못 쓰고 우리를 도와줄 조부모님도 다 안 계시니 동네에선 우리를 좋게 보지 않았어요. 똑같은 장난을 쳐도 잘 살고 부모가 멀쩡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오빠 친구는 그저 장난이고 우리 오빠가 하면 마치 범죄처럼 여겨졌습니다. 오빠는 아빠가 집을 나가고 엇나가기 시작했는데 결국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어요.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만 우리 오빠가 그렇게 비행 청소년이 된 사연이 있긴 합니다. 오빠 얘기가 제가 오늘 제보할 사연과 연관이 깊어 잠시만 짚고 넘어갈게요. 오빠는 아주 놀랍게도 초등학생 땐 전교회장이었고 선생님들도 오빠를 예뻐하셨어요. 예의 바르고 착하고 친구들도 도와주는 활발한 학생이었고 무려 초등학생 땐 공부도 잘했습니다. 친구가 많고 호전적인 성격인 오빠와 달리 저는 내성적이고 매우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그런 오빠 덕분에 초등학교 생활은 아주 편했을 정도였어요. 선생님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오빠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했는데 그때 우리 아빠의 행패가 아주 심했을 때였습니다. 아빠는 본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집에서 온갖 물건을 던지곤 했어요. 심지어 텔레비전도 던지고 집에 있던 큰 라디오도 던지고 그렇게 던지며 창문도 깨서 한겨울에 이불로 창문을 막고 잤던 적도 있습니다. 도둑이 와도 우리 집은 가져갈 게 없어서 안 들어오겠다. 엄마는 항상 한숨 쉬며 아빠의 뒷수습을 해주곤 하셨죠. 그러다 아빠가 집을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아빠는 그날도 또 술을 많이 마시고 집에 왔었어요. 들어오자마자 엄마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했죠. 어릴 때야 오빠와 전 무서우니 밖으로 나갔지만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우리가 나가면 엄마는 혼자서 아빠를 감당해야 하니까 나가지 않고 그런 아빠를 최대한 진정시키고 말렸어요. 그날도 식탁 의자를 들고 내동댕이 치는 아빠를 오빠가 맡고 있었는데 그런 오빠가 싫었는지 아빠는 오빠에게 의자를 던졌습니다. 오빠가 그걸 피하다 의자가 창문으로 날아가서 또 창문이 깨지게 됐죠. 이웃집에 살던 옆집 할머니가 나와서 우리 집에 대고 소리를 지르며 제발 이사가라고 동네 창피하게 뭐하냐고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옆집 할머니는 우리 아빠를 너무 싫어해서 제가 학교 갔다 돌아오면서 마주치면 저보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도망가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무튼 그렇게 또 난리치는 아빠를 막다 순식간에 오빠가 다치게 됐어요. 창문이 깨지며 유리 조각이 많았는데 거기에 얼굴을 다쳐 피가 많이 흘렀습니다. 그걸 보고 엄마는 처음으로 아빠에게 달려들어 화내셨고 아빠도 오빠가 다친 걸 보고 충격받았는지 갑자기 집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초등학생 때 본 아빠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급하게 엄마는 오빠를 데리고 응급실에 갔고 저 혼자 집에서 유리를 치우다 손을 베기도 했어요. 옆집 할머니가 비록 우리 아빠는 싫어하셔도 저와 오빠는 죄가 없다고 안타까워했는데 그런 저를 보고 치료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 오빠의 이마엔 큰 흉터가 남게 됐는데 오른쪽 눈썹까지 긴 흉터예요. 그걸 보고 학교에서도 놀림이 많았고 제가 차마 사연 속에 못 담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엄마와 오빠와 제가 길거리를 다니면 동네 주민들은 한마디씩 했어요. 아니,
아들 얼굴이 왜 그 모양이 되도록 이혼도 안 하고 살아? 아우, 애가 안 됐다. 아줌마, 뭘 알아요. 내 얼굴이 이렇게 된 거 엄마 때문 아니고 아빠 때문인데 뭘 안다고 그래. 어머, 어린애가 못하는 말이 없어? 아줌마가 우리 엄마한테 하는 말은 잘하는 거고? 특히 시장에 가면 이런 상황도 많이 일어났고, 시간이 흐르며 오빠가 죽을 듯이 노려보며 저러니까 아줌마들도 우리 엄마를 더 건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나쁜 쪽으로 유명해졌고, 엄마는 공장에서도 어울리지 못하셨어요. 그래도 오빠 덕분에 적어도 남들한테 맞거나 괴롭힘 당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빠의 엇나감은 어떻게 보면 오빠의 탓으로만 돌리기는 좀 그래요. 아빠는 빚도 많아서 사채업자들의 집에 찾아오기도 했었는데, 오빠가 고등학교를 그만두며 깡패 집단에 들어간 뒤로는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오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저도 학교에서 친구들이나 모르는 사람들 혹은 선생님들이 대놓고 너희 아빠는 집 나갔고 오빠는 깡패라며 이런 소리를 해서 진짜 많이 울기도 했어요. 깡패 동생이란 말을 제 이름보다 많이 들었을 거랍니다. 하지만 전 그래도 아빠는 원망해도 오빠는 차마 원망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도 그런 오빠의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고 밖으로 나돌지 말고 집으로 오라고 했었죠. 그러다 제가 고등학생 때 선생님 중 한 명이 저를 건든 적이 있습니다. 워낙 중학생 때 많이 당해서 선생님들이 저한테 깡패 오빠다 뭐다 그런 말을 해도 타격이 없었는데 그날은 저도 이골이 났던 건지 사건이 일어났었죠. 야, 희선아, 너 그러다 너희 오빠처럼 인생 망칠래? 그렇게 사는 게 좋냐? 제가 무슨 잘못을 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 단지 옆반 친구가 빌려간 교과서를 아직 돌려받지 못해서 수업 시간에 교과서가 없었던 건데 저런 말을 같은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듣게 됐어요. 저는 그전까지는 꼭 참았을 텐데 그날은 유난히 예민했고 또 하필 전날에 오빠가 또 입가에 상처를 입고 왔던 터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뭔데 우리 오빠를 그렇게 말해요? 뭐? 너 미쳤어? 말버릇이 그게 뭐야? 선생님은 제 말에 잔뜩 화가 났는지 더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책가방을 바닥에 던지기도 했어요. 전 도저히 그 자리에서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는 것이 견딜 수가 없어 그대로 학교를 나와 집으로 돌아갔는데 하필 오빠가 집에 있었어요. 울면서 학교 끝날 시간도 아닌데 집에 오니까 오빠는 네가 왜 왔냐고 했고 무슨 정신인지 저는 오빠를 부여잡고 우리 인생이 왜 이러냐고 울었습니다. 오빠는 제 말을 듣더니 저를 끌고 학교로 돌아가 그 선생님에게 가서 말 그대로 교무실을 뒤엎었고 그 이후로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도 저를 건들지 않았어요. 덕분에 더 아빠와 오빠를 들먹이며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은 형편상 당연히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공장에 들어가려 했더니 엄마가 반대하셨죠. 엄마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나이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을 구하라고 차라리 미용실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막무가내로 동네에 있던 미용실에 가서 처음엔 돈도 받지 않고 일을 하게 됐어요. 작은 동네라 미용실이 2개밖에 없었는데 하나는 우리 오빠 동창 엄마가 하던 가게라 제가 들어갔더니 쫓아내서 가지 못했고 나머지 하나는 그래도 제가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엔 청소만 했는데 그렇게 미용 자재를 구경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3년 정도 일하니까 파마 정도는 능숙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그 미용실에서 눈칫밥으로 뒤에서 힐끔 쳐다보며 기술을 익혔는데 지금 와서 하는 말인데 되게 힘들었습니다. 미용실이 한 손님이 와도 다 정성껏 상대해야 하는데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한텐 그것부터가 곤욕이었죠. 그래도 미용실 영업이 끝나면 혼자 남아 청소하고 소품 정리를 다 하니까 원장님이 성실하다고 차츰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4년 정도 미용실에서 일한 뒤에 갑자기 원장님이 미용실을 접는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아프셔서 아예 친정으로 내려가기로 했다고 원장님은 저에게 미용실 인수하는 것이 어떤지 물어보셨어요. 집에 가서 엄마와 상의했더니 엄마는 인수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도 3년째부턴 적지만 월급을 받고 있었고 엄마도 모아놓은 돈이 있어서 원장님에게 싼 값에 이어받게 됐어요. 엄마는 여전히 공장에 다니셨고 오빠는 깡패였는데 제가 미용실을 인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집으로 여자 한 명과 아이 한 명을 데려왔습니다. 네 새언니 될 사람이다. 얜 조카야. 오빠, 갑자기 이게 뭐야? 아니 우리 집도 좁은데 너무 당황스럽잖아. 그럼 어떡하냐, 돈이 없는데.
나도 내 새끼 아닌 줄 알았는데 맞는 것 같아. 얼굴이 똑같아. 오빠는 말 그대로 갑자기 새언니와 갓난아기를 데리고 집으로 와서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너무 뻔뻔하게 말해서 엄마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새언니는 저보다 한 살 많았고 도대체 어떻게 만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고 저한테는 아가씨라는 호칭 대신 본명인 희선이라고 불렀어요. 호칭을 따질 집도 아니고 황당해서 그건 상관없었는데 신생아가 갑자기 집에 있으니까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오빠는 새언니와 조카를 데려왔으면 집에나 들어올 것이지 어딜 싸돌아다니는지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새언니는 조카를 봐야 하니 돈을 벌러 나갈 수도 없었죠. 결국 안 그래도 힘들게 살던 엄마와 전 식구가 늘어 더 고생해야 했어요. 무엇보다 신생아를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 걸 전 그때 알게 됐는데 기저귀와 분유 비용이 기상천외할 정도로 비쌌습니다. 아이니까 당연히 토도하고 옷이 금방 더러워졌는데 집에선 한계가 있어 새언니는 아예 갓난아기를 데리고 제가 일하는 미용실에 와 있기도 했어요. 언니가 성격이 밝은 건 좋았는데 일하는 데 와서 아이는 울고 언니는 그런 아이를 보는 게 버거우니까 저한테 의지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오빠가 데려온 사람들이니 최대한 맞춰주며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우리 미용실 단골 손님 중 하나가 저에게 갑자기 남자 한 명을 소개해준다고 했습니다. 제 형편에 무슨 결혼이냐고 거절했는데 마침 옆에 있던 새언니와 단골 아줌마는 합세해서 저에게 꼭 받아보라고 하며 급기야 그 남자를 우리 미용실로 데려왔어요. 알고 봤더니 단골 아줌마의 친구의 친구 아들이었는데 저보다 2살 많았습니다. 머쓱하고 민망해하던 저와 달리 능글맞게 첫 만남인데도 웃으면서 대화를 이끄는 그 사람을 보고 새언니는 무조건 저 사람 잡으라고 난리를 쳤죠. 그 남자는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우리 미용실을 자주 찾았고 결국 우린 사귀게 됐습니다. 사귀면서 알게 된 사실은 남자친구는 바로 옆 동네에 살았고 아버지와 둘이 시장에서 채소 배달을 하고 있었어요. 이름은 제덕이었고 위로는 누나가 2명이 있었습니다. 제덕씨는 소심한 저와 달리 호탕하고 당당했는데 그 모습이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덕씨가 결혼하자며 저를 본인 집으로 데려갔는데 집안의 막내라 가족들이 되게 예뻐하는 게 느껴졌어요. 제 유일한 고향 친구인 하늘이가 누나 2명 이상인 집과는 결혼하는 게 아니라고 하며 말렸지만 전 좁은 집에서 갓난아기와 새언니와 같이 사는 것도 이미 이골이 난 상태라 거의 도망치듯 결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미용실 일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직업이 있다며 결혼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양가 인사도 마치고 상견례까지 했는데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힘들게 일하고 집으로 갔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전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어요. 일단 집안 대부분이 여자라 남자 신발은 오빠가 유일했는데 그 신발은 오빠의 것이 아닌 걸 단박에 알 수 있었죠.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집에 들어갔더니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눈치채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아버지가 집에 와 있었어요. 제가 더 황당했던 건 아버지의 행색도 그랬지만 엄마의 표정이었습니다. 엄마는 집 나갔다 10년이 지나 돌아온 아버지가 반가웠는지 웃으면서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없는 살림에 좁아터진 부엌에서 엄마는 뭘 만드는 건지 열심히 분주했죠. 새언니는 아기를 안고 저한테 쏙 오더니 희선아, 시아버지 맞지? 하며 물어보고 그렇게 믿을 수 없어 쳐다보는 저를 보고 아버지는 너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딸, 오랜만이다. 잘 지냈냐? 너 미용실 한다며? 잘됐다. 아빠 머리 깎아줘. 사람이 너무 황당하면 아예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아세요? 뭐 미안하다는 말은 듣지 못해도 저렇게 당당하게 자기 머리를 깎아달라는 아빠를 보고 기가 차서 헛웃음만 나왔어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엄마는 저한테 오랜만에 아빠를 봤는데 왜 그러고 서 있냐고 물었습니다. 언니, 오빠는요? 모르겠네. 오늘 안 올 것 같은데? 새언니는 와중에 우리 집안 사정에 대해 잘 모르니 시아버지라고 우리 아빠에게 아이를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아빠는 본인 손주라고 또 조카를 안고 좋아했는데 집에 없던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안 그래도 말랐던 몸이 더 삐쩍 말라 있었어요. 아빠의 마지막을 기억하는 저는 엄마에게 가서 조용히 오빠 돌아오면 놀랄 수도 있다고 했더니
엄마는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 괜찮다고 저를 달래며 아빠한테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날은 다행히 오빠가 오지 않았는데 다음날 오빠가 집에 왔고 그 뒷일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오빠는 화가 나서 당신이 뭔데 우리 집에 왔냐고 하고, 아빠는 그런 오빠에게 키워준 사람한테 그게 뭐냐고 따지고, 오빠는 키우긴 뭘 키웠냐, 내 얼굴 흉터나 만들었지 하고 따지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시고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 사정을 모르던 사람들이라 어찌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엄마는 중간에서 그만하라고 하고 새언니는 무섭다고 제 뒤에 숨어있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빨리 결혼해서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을 탈출하고 싶었는데 문제는 제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시부모님에게 저는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그때 저는 진짜로 아빠가 집 나간 지 10년 넘게 아무 연락이 없고 우리와 같이 살 때도 그리 좋은 기억을 주지 않았으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엄마가 제 결혼을 말해버려서 아들 결혼식은 올리지도 못했으니 딸인 제 결혼식엔 무조건 참석하겠다고 고집했어요. 이미 남자친구와 예비시댁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아버지가 제 결혼식에 오지 않길 바랐어요. 이걸 안 좋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전 아버지에게 좋은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돌려서 얘기했더니 엄마는 그런 저에게 너무하다고 어떻게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를 결혼식에 오지 말길 바라냐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시댁에 가서 사실 아버지가 사망이 아니고 실종이었다고 말했고 시부모님과 형님들은 처음엔 놀라더니 뭐 그럴 수 있다고 오는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이 사건으로 전 시댁에 대한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제 결혼식에 참석했고 저는 도망치듯 집을 나왔어요. 오히려 오빤 자기 얼굴이 위협적이니까 오지 않겠다고 해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됐다고 오라고 했는데 새언니와 조카만 참석하고 오빠는 뒤에서 조용히 보고 갔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커졌죠. 오빠는 그래도 우리 가족에게는 아빠처럼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무튼 그렇게 결혼하고 남편과 반지하에 있는 아주 작은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했는데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웠고 좁아서 둘이 누우면 꽉 찼는데 그것도 버틸만 했어요. 그런데 그 행복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남편은 남에게 의지를 많이 하는 성격이더라고요. 평소에 누나들과 엄마가 본인을 계속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주니 본인이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빨래, 청소, 요리 등 모든 집안일은 당연히 제 몫이었죠. 제가 집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전 밖에서 미용실을 하느라 안 그래도 바쁜데 집안일도 온통 제 차지니까 힘들었어요. 물론 가족과 살 때도 제가 집안일을 하긴 했어도 그때는 엄마와 둘이 나눠서 했었고 또 새언니가 들어오고 나서는 조카 때문에 힘들긴 해도 새언니가 빨래는 전담으로 해줘서 괜찮았거든요. 남편은 게다가 그 나이를 먹고 심지어 편식도 심했습니다. 다 큰 어른이 소시지나 고기가 없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고 토라지는 걸 보고 전 어이가 없었어요. 전형적인 막내 아들이던 남편은 심지어 저와 싸우면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있었던 일을 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는 제 미용실을 찾아와서 그러지 말고 우리 아들에게 잘하라고 하고 저는 황당해하고 이런 일이 반복됐어요. 그래도 뭐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그리고 이미 아버지와 오빠를 보고 자라서 저 정도는 그냥 귀여운 수준이었거든요. 그리고 제 고향 친구의 걱정과 달리 형님들과 시어머니는 저를 막 대놓고 괴롭히는 그런 시집살이는 없었습니다. 물론 저만 보면 본인 가족의 소중한 막내 아들에게 잘하라고 하긴 했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될 수준이었죠. 특히 큰형님은 제 가정사를 듣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반찬도 종종 가져다 주셨어요. 남편은 시아버지와 시장에서 채소 배달을 하니까 새벽에 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와 완전히 생활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래도 고기를 먹이고 잘 달래주면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 그렇게 계속 결혼 생활을 지속했는데 1년이 지나고 저는 임신하게 됐어요. 고향 친구가 먼저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었는데 친구는 입덧이 전혀 없었다고 해서 저도 속으로 제발 입덧이 없길 빌었는데 불행하게도 저는 아주 심한 입덧을 겪었어요. 미용실은 결국 출산 전까지 닫기로 했고 집에서 힘들게 퇴교했는데 그래도 제가 임신했다고 친정에서 엄마와 새언니가 음식을 해서 찾아와줘서 고마웠죠.
그렇게 저는 첫째를 낳았는데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시댁에서 너무 좋아하셨는데, 물론 우리 애를 예뻐해 주시는 건 좋았지만 제 아들의 엄마는 저잖아요. 그런데 마치 시어머니는 제 아이가 당신 아들인 것처럼 자꾸 행동해서 약간 곤란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들이 제 판박이라 데리고 나가면 어른들이 오히려 엄마와 똑같다고 혼자 낳았냐고 할 정도였는데, 시어머니는 자꾸 본인 아들과 똑같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아빠니까 아들과 닮을 수는 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본인과 손자가 닮았다고 자기네 집안 자식이라 너무 좋다고 하시는데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그전까진 시댁에서 저를 한 번도 거슬리게 한 적이 없었는데 아이를 낳고 기분 상하는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좋게 생각하고 아이를 키웠는데 세원이와 조카가 집에 왔을 때 신생아를 돌봤던 경험이 있어서 그래도 나름 잘 돌봤어요. 아이가 100일 지나고 저는 미용실에 아이를 업고 나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들 더 쉬다 오지 왜 나왔냐 하는데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아빠가 집에 돌아오고 역시나 또 잠잠하다 싶더니 도박에 손을 댔고 그걸로 오빠와 싸우다 결국 오빠가 새언니와 조카를 데리고 집을 나갔거든요. 절대 조용한 날이 없는 우리 친정이죠. 엄마는 미용실에 와서 하소연하고 새언니도 절 찾아오고 저는 뒤에는 아기를 업고 귀로는 하소연을 들으며 손님들의 비위를 맞추며 일을 했습니다. 아이도 있으니 목돈을 모아 이사 가려고 열심히 일하던 어느 날 미용실로 오빠가 찾아왔어요. 오빠, 무슨 일이야? 좀 와서 도우라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던 사람이. 돈 빌려줘. 맡겨놨냐? 뭔 소리야? 아니 진짜 왜 내 얼굴만 보면 다 돈 달래? 내가 너한테 돈 빌려달라는 건 처음이잖아. 왜 소리를 질러? 아니 하다 이제 동생한테 돈을 빌려가? 오빠는 인사도 하지 않은 채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윽박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파마하던 손님은 오빠의 얼굴을 보고 흠칫 놀란 채로 굳어있길래 일단 소파에 앉아있으라고 손님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파마를 해주고 내보냈어요. 문을 잠시 잠그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오빠는 안 그래도 덩치도 크고 위협적인 대머리 얼굴로 저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만수가 아파. 병원 갔더니 수술해야 한다잖아. 근데 내가 망할 아버지 때문에 집에서 나오느라 모은 돈을 다 썼어. 만수는 우리 조카 이름인데 다행히 불치병이나 암 같은 큰 병은 아니었고 친구들과 놀다가 다리를 다쳤다고 했어요. 마음 같아선 당연히 오빠에게 돈을 주고 싶었지만 들어보니 큰 돈이라 그걸 빌려주면 이사를 또 미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뭔지 저는 결국 남편 몰래 모으고 있던 돈을 오빠에게 빌려줬어요. 오빠는 다행히 갚겠다고 한 날에 바로 갚았고 그 돈으로 조금 늦게 이사를 하려 준비 중이었는데 이사 직전에 한 가지 나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새벽에 배송 때문에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연히 시댁은 난리가 났고 남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운전하지 못하게 됐어요. 시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와 달리 가정에 충실한 편이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시댁 식구들은 좀처럼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하던 배송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그대로 그만두고 시어머니는 속상한 마음에 잠도 오지 않는다고 우리 집으로 찾아올 정도였죠. 옳게 이런 말이 달갑진 않을 거 아는데 우리 엄마랑 같이 살면 안 될까? 어차피 이사 간다며. 집도 넓어진 김에 엄마 모시고 살아줘. 그래, 엄마도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고 너무 적적하고 외로우실 텐데 올케가 좀 도와줘. 혁이도 엄마가 봐주시고 얼마나 좋아? 아이 너무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고, 응? 형님들은 미용실로 찾아와서 시어머니를 모시라고 했어요. 혁이는 우리 아들 이름인데 시어머니가 혁이를 많이 좋아하긴 했지만 전 제가 우리 아들을 충분히 볼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미용실이 대형 미용실도 전혀 아니고 작은 동네 미용실이고 또 단골 손님들이 많아 아기를 데리고 있어도 됐거든요. 어차피 곧 있으면 어린이집도 보낼 생각이었고요. 근데 형님들은 이사가면 집이 넓어지니까 시어머니와 같이 살길 바랐고 심지어 시어머니 본인과 남편도 동의했어요. 자기들끼리 이미 말을 맞추고 저에겐 통보만 한 거랍니다. 황당했는데 그때 남편이 집에서도 종일 울고만 있고 일도 하지 않아서 저는 시어머니와 같이 있으면 좀 상황이 나아질 줄 알고 합가를 하게 됐어요. 그게 완벽한 제 착각이라는 것은 바로 합가하고 한 달 만에 알 수 있었죠.
시어머니와 따로 살아서 몰랐었는데 시어머니는 잔소리가 매우 심한 편이었습니다. 전 일하니까 상대적으로 집에 있는 가정주부처럼 집안일을 하지 못하는데 시어머니가 그런 제 살림이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아니 아가,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떡하니? 네? 그거 이따 제가 퇴근하고 할게요. 그냥 두세요. 이걸 어떻게 그냥 두니? 아유, 나보고 하라는 거지? 시어머니는 출근 준비하느라 바쁜 저에게 잔소리하며 핀잔을 주셨는데 당연히 듣기가 싫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시어머니가 옆에 있으니까 예전처럼 집에서 울고만 있진 않아 다행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죽음은 저도 당연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남편은 유독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했어요. 일하는 게 무섭다고 집 밖으로 나갈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고향 친구는 그런 남편을 보며 그게 다 제가 돈을 벌어오니까 마음이 편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답답해서 일할 생각은 없냐고 하면 지금 본인을 무시하는 거냐고 화를 내기도 했죠. 심지어 그런 남편은 제가 그렇게 싫어하던 우리 친정아버지와 비슷해졌는데 바로 도박에 빠졌습니다. 이쯤 되니까 도박에 무슨 매력이 있길래 그렇게 남자들이 도박에 빠지는 건지 궁금할 지경이었어요. 힘들게 일해서 벌어온 돈으로 자꾸 도박하고 돈을 잃으니 전 예전에 엄마가 하셨던 것처럼 옷장 구석에 돈을 숨겨놨는데 그걸 또 찾아내서 도박하러 나가더라고요. 화가 나서 따지면 시어머니는 심지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버지 잃고 힘든 애한테 도대체 왜 그러니? 돈 번다고 유세 떠는 거야? 시어머니가 저렇게 말하면 남편은 또 슬픈 표정을 하며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뭘 잘했다고 우는 건지 그런 모습을 보며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아이가 크면서 칭얼거리니까 보는 게 힘들었는지 아이를 데리고 미용실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본인이 아이를 돌봐주니까 좋냐고 물어보는데 전 대답할 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이런 시어머니와 남편이어도 계속 살았던 이유는 바로 우리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비록 도박을 했어도 우리 친정아빠처럼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며 폭력적인 면모를 보이진 않았어요. 어렸던 저에게 아빠의 그런 행동은 너무 큰 영향이었고 또 아빠가 집을 나간 뒤로는 놀림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어 우리 아들에겐 부모가 온전히 집에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잔소리가 심해도 우리 아들한텐 또 잘해줬거든요. 그리고 또 괜찮았던 점은 바로 제사나 명절이 없었다는 거였어요. 결혼하신 분들은 절 이해하시겠죠? 시어머니는 특이하게 명절에 음식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전 그냥 평소처럼 집에서 쉴 수 있었어요. 친정은 엄마만 살짝 보고 오곤 했는데 아버지는 놀랍게도 집에 다시 들어오고 난 뒤론 다시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약해진 건지 예전처럼 행패를 부리지도 않았고 심지어 나가서 돈을 벌어오기도 했어요. 오빠의 얼굴을 보고 정신을 차린 건지 오빠랑 싸우고 나서는 더 순해졌다고 합니다. 엄마는 오빠 아들과 제 아들을 보면 너무 좋아 어쩔 줄 몰라 하셨는데 그래도 예전처럼 울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엄마 인생에도 웃을 날이 있다니 그걸 보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제 인생에도 드디어 평화가 찾아오나 싶었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걸 가만두지 않았죠. 앞서 말했듯 제 미용실은 동네에 있는 작은 소규모의 미용실이고 의자도 3개가 전부랍니다. 그러니 단골이 많아도 버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종일 손님들을 상대하며 서 있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돈을 모아도 남편이 자꾸 그 돈을 빼내서 도박하니까 전 미용실에 돈을 숨겨놨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예전처럼 돈을 주지 않으니까 미용실까지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동네 창피하게 직장도 없는 남편이 제 미용실까지 와서 돈을 달라는 걸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해봐. 막노동이라도 하면 안 되겠어? 어머님도 같이 사는데 나 혼자 너무 힘들어. 지금 나한테 눈치 주는 거야? 당신이 돈 벌면 다야? 남편과 부부싸움도 점점 늘어났고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와서 서로 이해하고 살아야 한다며 저에게 남편에게 눈치를 주지 말라고 했어요. 한숨이 나왔지만 그래도 제가 뭐라 하니까 남편이 눈치가 보였는지 집에서 집안일을 조금씩 하기 시작해서 제가 조금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때부터 혹시 모를 나중을 대비해서 돈을 진짜 죽어라 모았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용돈을 제외하고 최대한 아낄 수 있을 만큼 아껴서 통장에 돈을 차곡차곡 모으니까 모으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친정도 못 사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제가 시어머니와 힘들게 사는 걸 아니까 돈을 달라고 막무가내로 찾아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일부러 미용실 운영 시간도 늘려서 아침에 빨리 가고 더 늦게 퇴근하며 돈을 3천만 원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 돈이 있다는 사실은 진짜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만 알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어느 날 미용실 문을 닫기 전에 혼자 저를 찾아오셨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바로 집에 가려고 했어요. 조금만 기다리시지. 아니, 며느라. 아유, 한 번만 도와주렴. 아유, 어떡하니?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그러세요? 말씀하세요. 아니, 혹시 돈 모아둔 거 있니? 내가 너무 급한 일이 생겼는데 급전이 필요해. 딱 한 달만 있으면 내가 갯돈을 받는 달이라 갚을 수 있어. 돈이요? 어느 정도로 필요하신데요? 혹시 남편이 사고 쳤나요?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아니야. 아들은 죄 없어. 3천 정도 있을까? 진짜 미안하다. 내가 그래도 다음 달에 꼭 갚을게. 시어머니가 저한테 저런 표정과 말투로 말하는 것도 처음이라서 놀랐는데 3천이라는 큰 돈을 원해서 더 놀랐습니다. 이유를 물어봐도 절대 알려주지 않았고 그래도 남편 때문은 아니고 오히려 모르니까 저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제가 죽어라 모은 돈을 바로 빌려줄 순 없으니 고민했는데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보이며 부탁하셨습니다. 한 달 뒤에 바로 갚을 수 있다고 저에게 본인 개모임에 대해 말했는데 그 모임은 저도 아는 모임이었어요. 일단 집으로 가서 같이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저는 고민하느라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같이 살기 시작했을 때 시어머니가 잔소리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한 건 분명 맞아요. 그런데 요즘은 저 대신 청소도 하고 아이를 많이 봐주시긴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시어머니에게 빌려주게 됐어요. 고맙다, 고마워. 내가 진짜 한 달 후에 꼭 돌려줄게. 시어머니와 단둘만 아는 약속 끝에 3천이라는 큰 돈을 빌려줬는데 시어머니는 한 달이 지나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저 그 돈 모으느라 진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넌 직업도 있잖아. 다시 모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머리 아픈데 왜 그래? 3만 원도 아니고 3천만 원인데 그 돈을 그냥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제가 밥도 제 시간에 못 먹고 잠도 줄여가면서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이라고요. 몰라. 돈이 없는데 그러면 어떡해. 배째 몰라 없어. 진짜 아무리 제가 웬만한 일에 화를 내지 않아도 이건 아니지 않을까요, 여러분? 결국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돈을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는다고 말하게 됐습니다. 남편도 나서서 왜 그러냐고 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끝까지 돈이 없다고 거절했어요. 형님들에게도 알리니까 형님들은 오히려 그 돈이 뭐라고 시어머니에게 그난리를 치냐며 저한테 오히려 뭐라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돈 때문에 다툼이 잦아졌고 결국 시어머니는 작은 형님네 집으로 도망치듯 집까지 나갔어요. 어차피 우리 집이고 나갔으니 속은 시원했지만 제 돈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이러다가도 눈앞이 깜깜해지고 속이 꽉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작은 형님은 분식집을 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미용실을 잠깐 닫고 오라고 연락을 하더라고요. 올케, 나도 올케가 화난 건 알겠어. 그런데 우린 가족이잖아.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안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야. 아니, 제가 죽어라 본 돈이에요. 남편이 돈을 못 벌어서 제가 밖에서 잠자는 시간 제외하고 일해서 번 3천이잖아요. 미용실에서 종일 서서 번 돈인데 어떻게 그러세요? 그리고 어머님이 분명히 저 돌려준다고 했어요. 그 돈 사실 나 때문이라고. 그만해. 빚이 많은 걸 어떡해. 당장 사채업자가 찾아오게 생겼는데 그럼 어떡하라고. 너도 남편이 도박하니까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잖아. 이럴 때 돕고 사는 거야. 뭐라고요? 형님 때문이라고요? 아니,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작은 형님은 사실을 말해줬는데 바로 진짜 본인 빚을 갚으려고 저에게 의도적으로 돈을 가져간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작은 형님에게 제가 분명히 모아둔 돈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자기가 책임지고 빌려오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걸 저에게 사실대로 말하며 그냥 가족이니까 이해하라고 웃으면서 말하는데 제 속은 뒤집혔어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도 어이가 없었는지 자기 누나를 찾아가서 따졌는데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비록 남편이 제 돈으로 도박한 적은 있어도 저렇게 큰 돈을 가져간 적은 없었거든요. 제 남편도 안 그러는데 도대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괘씸한 마음에 시어머니를 평생 모시지 않겠다고 하니까 작은 형님은 그럼 그 조건으로 돈을 돌려받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억지도 이런 억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전 이 일로 머리가 너무 아파서 편두통 약도 먹고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한밤중에도 억울함에 깨서 운 적도 많았죠. 나중엔 제가 분식집 앞에 얼굴만 보여도 작은 형님은 본인 남편을 앞세워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만난 김에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오히려 돈이 없다고 윽박지르며 밀쳐서 넘어지기까지 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남편도 같이 가서 따졌는데 시어머니는 돈이 없다는데 왜 자꾸 이러냐고 분식집 부엌에 있던 애호박을 던져서 제 머리에 맞기까지 했습니다. 그걸 보고 남편이 왜 이러냐고 따지니까 남편한테까지 뭐라 하더라고요. 이렇게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해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제 스트레스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새언니가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제가 저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밥도 먹지 못해 살이 5kg가 빠졌더니 새언니는 화들짝 놀라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사실을 말했더니 새언니가 왜 그걸 가만히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떡해요? 나 진짜 너무 억울해서 살도 빠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있어요. 요즘은 머리까지 빠지고 있어요. 미칠 것 같아. 희선아, 너희 아빠 직업 몰라? 야, 내가 이 인간하고 살면서 제일 좋은 점이 뭔지 알아? 아무도 날 안 괴롭혀. 새언니의 말을 듣자마자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오빠 덕분에 학창시절을 아주 편하게 보냈잖아요. 저는 그 길로 바로 새언니를 따라 오빠네 집에 가서 오빠한테 울며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오빠는 역시나 고등학교 때 그랬던 것처럼 저를 이끌고 바로 작은 형님이 운영하는 분식집으로 갔습니다. 오빠는 안 그래도 위협적으로 생겼는데 그 험악한 인상을 할 수 있는 만큼 구기며 등장했어요. 내 동생 돈 훔쳐간 놈들 나와! 아니 이 사람들아, 난 사돈이고 뭐고 그런 거 전혀 없어. 나와! 내 동생 3천만 원 내놔! 뭘 쳐다봐? 돈 줄 거 아니면 쳐다보지도 마! 오빠는 몸통도 매우 큰 편이고 목소리도 우렁찬데 그런 몸집과 목소리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그런 오빠를 보고 안에 있던 손님들은 나가기 시작했고 작은 형님은 카운터 뒤에서 나오지도 않고 숨어 있었습니다. 오빠는 그렇게 깽판을 칠 수 있을 만큼 제대로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그러자 작은 형님은 급기야 나중엔 저에게 돈을 갚을 테니 그만하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옆에서 바로 그 돈을 갚을 테니까 저 깡패를 내보내라고 하셨죠. 당장 돈 갚아요. 분명 한 달 뒤에 갚는다고 어머님이 그랬어요. 돈 내놓으라고요. 알겠어. 갚을게. 그러니까 네 오빠 좀 말려봐. 미치겠다. 손님들 다 나가자니. 아니, 저기요. 의자 그만 던져요. 누구한테 큰 소리야. 그럼 당신이 내 동생 돈 먼저 갚아. 확! 알겠다고 갚는다고. 진짜. 아가 갚을게. 그러니까 제발 그만 소리 지르고 저 사람 밖으로 내보내주렴. 진짜 마지막 부탁이야. 저는 시어머니가 빌다시피 말하니까 그걸 마지막 기회라고 하고 오빠를 진정시켰어요. 오빠는 마지막까지 가게 앞에서 당장 돈 갚아 소리를 지르고 떠났습니다. 이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바로 다음날 돈을 받게 됐습니다. 돈이 없어서 저에게 돌려주지 않았던 게 아니고 있는데 안 준 거였어요. 심지어 그 돈도 안 주려고 했었는지 우리 오빠가 다음날 다시 가게에 갔더니 사색을 하며 돈을 줬습니다. 오빠 말론 돈을 줄 때까지 찾아가서 따질 생각이었다고 해요.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땐 오빠 혼자가 아니고 똘마니들을 데리고 깽판 치려고 했는데 다행히 가게가 박살나는 게 두려웠던 시어머니와 작은 형님은 바로 돌려줬습니다. 남편은 안 그래도 어머님이 제 돈을 가져가서 갚지 않은 것에 실망했는데 있으면서 안 줬다는 사실을 알자 본인도 너무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우리 오빠가 깡패라는 소식을 알고 무서웠는지 저에게 연락해서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다니 저는 왜 그걸 모르고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빌고 있었을까요?
오빠 때문에 학창시절엔 깡패 동생이라는 말을 들으며 힘들었는데 이젠 오히려 이렇게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다니 너무 신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건 이후로 우리 부부와 아예 연락을 끊으셨어요. 그렇게 아들 사랑이 지독했으면서 남편이 연락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형님들도 저희 부부를 건들지 않았고 오빠 덕분에 어렸을 때처럼 아무도 제 신경을 건들지 않으니 참 마음이 편하네요. 제가 이 얘기를 엄마에게 했더니 엄마는 오빠를 그런 식으로 써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오빠한텐 고마워서 조카랑 맛있는 거 먹으라고 용돈을 조금 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 한마디에 바로 와서 따질 수가 있냐고 했더니 오빠는 예전에 제가 조카 병원비를 대줬던 걸 얘기했어요. 그때 한숨 쉬며 큰 돈을 주었던 게 기억나서 속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제 부탁은 들어주려고 마음먹었다고 하며 제가 시어머니에게 준 돈이 얼마나 고생하며 번 돈인 걸 아니까 지나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시댁에서 계속 말하던 가족 아닌가요?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게 아니고 힘들 때 도와주는 게 가족이죠. 오빠의 성격이 다소 충동적이고 욱하는 성질이 있는데 그게 이번 기회에는 아주 고맙게 적용된 거죠. 지금은 그래서 너무 편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우리 친정 부모님도 나이에 비해 아주 정정하시고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고 정신 차려서 이제 더 사고를 치지도 않아요. 남편도 제가 돈을 달리고 고통받던 걸 옆에서 보더니 자기도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이 무섭다고 피하던 사람이 무려 지금은 운전하며 돈을 벌고 있어요. 택배 일을 시작했는데 본인의 적성에 맞는 것 같다며 매우 좋아하고 있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인생 살면서 가장 통쾌했던 얘기라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너무 즐겁거든요.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약간이라도 웃으셨길 바라며 제 사연은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행복한 인생 사시길 바라요.